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 문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스인은 인간의 삶에 신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지만 신들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겼다. 자, 우리가 이제 쌤이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그리스 로마는요 고대 국가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고대 국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오냐면 이제 중세가 와요. 중세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이 중세 시대 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신중심이에요. 신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 이런 거에 미쳐 있는 시대가 중세거든요. 신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든 뭐 어떤 다른 존재든, 근데 이제 지금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여호와, 이 중세 때는 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근데 고대 국가는요, 사실은 신 중심으로 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국가의 그리스와 로마 같은 경우는 신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쳐. 그렇지만 이 신들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 즉 고대 국가는요 인간 중심 문화예요. 인간 중심. 하지만 중세 때는 뭐다? 신 중심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화 한두 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는 인간 중심이었다. 모든 문화가. 근데 이제 중세에 배울 거거든요. 중세는 신중심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고대 국가 그리스는 우선 신이 결정적으로 인간의 삶의 역할을, 인간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지만 신들도 인간의 모습처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겼어요. 신도 인간의 모습처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의 기초다.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다 뭐냐면요, 인간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인간 중심이라는 거. 또 철학에서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철학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처음에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 철학이 발달했다. 자, 우선은요, 철학은 뭐가 발달했어요? 그리스에서 지금 자연 철학이 발달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연 철학을 발달하였는데, 이 발달하였으나 민주정치가 발전하면서 탐구의 대상이 인간과 사회로 확대되었대요. 아테네 민주정치로 가면서 자연 철학에서 어디로? 네, 인간과 사회로 확대됐죠. 뭐가요? 탐구의 대상이. 그래서 인간과 뭐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그쵸?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가 좀 확대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철학자입니다.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한 소피스트와 달리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자연 철학이 그리스 때는 발달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 때는 뭐가? 인간 중심적인 문화다. 그리고 자연 철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곳으로 확대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나? 그 다음 나온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했다. 바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게 뭐죠?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서로 상대적인 거냐면 상대성을 강조한 소피스트. 자, 소피스트의 하고는 달리 상대성. 이거는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리의 상대성. 뭐냐면 진리라는 건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누구한테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한 게 소피스트.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누구한테나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된다. 누구한테나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이다. 일반적인 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 소크라테스 누구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플라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어져 사상은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됐어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서양 철학의 뭐가 됐다?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소크라테스가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나서 살해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랬다. 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건, 자,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스는 인간 중심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 중심 문화. 그리고 신은 뭐가 있다? 신이 사람의 성격, 즉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감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연 철학이 발달했고요. 근데 자연 철학이 발달하면서 사회와 인간 중심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인간으로 확대가 됐고요. 세 번째, 소크라테스가 어떤 걸 강조했냐면 뭐예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죠. 근데 이거랑 반대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소피스트였습니다. 반대죠.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상대성. 진리는 다들 상대적으로 다르다. 누구한테는 진리가 맞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가 됐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더 많이 뒷받침하는, 즉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누굽니까? 플라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제자들이 이어서 이 보편적인 진리를 받아서 바로 서양 철학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근본을 만들었다. 자, 문학에서는요. 문학에서는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꼽힌다. 자, 우리 친구들 문학이라고 한다는 건 시, 수필, 뭐 소설, 또 뭐가 있어요? 그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자, 호메르스가 썼던 뭐예요?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 자, 뭐냐면 다 소설입니다. 건축과 조각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작품이,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던 게 그리스 문화다. 역사에서는 책이에요. 책.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적었고요. 전쟁사를 적은 역사.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가 뭘 썼어요? 펠로폰네스 전쟁서를 다룬 역사를 썼습니다. 헤로도토스도 역사를 썼고 투키디데스도 역사를 썼는데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거고요.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누구예요?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한 거를 쓰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는 되게 쉬워요. 그쵸? 인간 중심 문화다. 그쵸? 자연 철학, 소크라테스, 보편적인 진리, 제자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를 썼고, 그 다음에 건축에선 조화, 균형미,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사를 다룬 역사서를 썼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누구랑 반대되는 이론이었냐면 소크라테스랑 반대되는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 변론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르는 말로써 지혜로운 사람 혹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게 소피스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그쵸? 머리가 없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건 그리스의 신전이에요.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었죠. 그쵸? 원반 던지는 사람. 이건 로마. 이거 디오노소스 극장. 그쵸? 아테네 학당.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라파엘로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그림 바티칸 미술관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아테네 학당 그렇죠? 이거 그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의 세계 형사.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알렉산드로스가 왜 나옵니까? 그리스 얘기를 하다가요. 근데 그리스 얘기하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장군이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 자체가 굉장히 북쪽에서 일어난 그리스 북쪽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 나라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요. 거듭된 전쟁으로 분열된 그리스 세계를 통합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는 이제 문화가 끝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모대였다. 지금 굉장히 뭡니까?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가 거의 끝날 자락이에요. 끝나요. 마무리되고 멸망되기 직전에 누가 여기를 통합시키냐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합시킵니다. 그리스를 통합시킨다라는 건 누군가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럼 마케도니아의 누굴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렉산드로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뭐합니까? 네, 통합시킵니다. 한마디로 이겼다는 얘기겠죠.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후 인도 서북부까지 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누구요?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를? 그리스를 뭐했죠? 통합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칠판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섰다. 동방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를 먼저 정복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시죠?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는 아까는 우리가 무슨 문명이었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반도에 있는데 거기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인도 서북부까지 진출하였다라고 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지역을 먹고 하면서 자기가 정복해서 나가면서 땅을 넓힌 거죠. 누가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가 분열됐어요. 그리스가 어떻게 멸망됐는지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가 분열될 때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통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섰다. 동방 원정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여기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동방 원정이라는 건 동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동쪽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먹었어요?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뭐 했어요?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우리 친구 인도 아시죠? 인도 서북부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인도 서북부를 진출한 거. 정복은 아니죠? 진출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한 지역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먹고 페르시아 먹고 인도 서북부 진출하면서 그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스인을 거기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인을 그쪽으로 이주시켜.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아.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가 분열된 거를 그리스를 먹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 정복, 페르시아 정복, 그 다음에 인도 서북부를 진출하고 나서 곳곳에 그곳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인을 글로 이주시키고 거기 가서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만을 사용하라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고 그리스 문화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권위적인 동방의 군주정 통치체제를 일부를 받아들이고 정복지의 사람들을 뭐했다? 관리로 등용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자, 알렉산드로스는요, 굉장한 제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서북부를 진출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동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의 동방 쪽, 동쪽의 군주정 통치 체제라는 건 뭐냐면 그 동쪽 나라에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시스템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동방의 군주정 통치 체제를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일부를 받아들인 거야. 너무 좋아서. 자기네 나라 게 아닌데. 자기가 처부셨던 자기가 먹었던 나라를 가보니까 이 군주정 통치체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아들여.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집트를 먹고 페르시아 먹고 인도 서북부 진출했잖아. 그럼 이집트에 누가 있겠어? 여기에 바로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왕들이나. 그치? 이 사람을 그냥 무시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을 관리자로 또 계속 등용을 했다는 거야. 되게 착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사실은 나라를 먹었어요. 그럼 나라는 다 얘 거잖아요. 지가 먹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통치체제라든가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일하게끔 했다는 거죠. 참 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분열해서 그리스를 통합했고 그리고 얘가 먹었던 곳에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고 동방의 군주정 정치 시스템과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보통 그렇게 싸우면서 원정을 나갔다라는 건 싸우러 갔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돼요. 마케도니아, 자, 사망하면서 이 제국은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알렉산드로스가 먹었던 그 모든 제국들이 나눠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로마와 파르티아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래서 그리스가 로마로 흡수되게 됩니다.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얼마나 그리스를 사랑했다는 걸 아시겠죠? 왜요? 곳곳에 자기가 먹었던 곳.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자, 지도 보세요. 여기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예요. 근데 여기 알렉산드로스가 알렉산드로스 장군이 있겠죠. 동방 원정을 나간 거예요. 동방 원정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예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이집트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카스피에 마우리아 왕족. 지금 여기 알렉산드로스 이전 마케도니아 영역,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최대 영역입니다. 자, 마케도니아가 지금 밑에 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중해 밑에 쪽 여기가 나일강이잖아요. 이집트 먹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집트 아니야. 그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마우리아 왕조죠. 네, 여기 보면 인도 서북부. 인도의 인더스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인도라고 이렇게 인도.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 북쪽을 먹은 거죠. 여기 이집트. 그쵸? 여기 페르시아. 여기 인도 어디예요? 서북부. 여기를 다 먹은 거예요. 누가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가 먹은 거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먹어가지고 뭐 세웠어요? 네,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킨 거야.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시킨 거야.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곳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잖아요. 그 그리스 문화가 이 지역하고 합쳐져서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됩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가 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를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를 뭐한다? 닮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헬레니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어디를 먹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뭔지 지금 설명을 또 잠깐 드렸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동쪽으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이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의 바탕에 동방의 문화를 융합했어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가 뭘 좋아했어요? 그리스 문화를 좋아했죠. 이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문화, 즉 얘네들이 동쪽으로 원정을 나가면서 그 동쪽의 문화들이 융합됐어요. 동쪽의 문화와 융합이죠.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문화가 융합이 돼서 뭐가 됐다? 헬레니즘 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요,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는 하나이기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는 뭐다?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을 보였다. 사실은 그리스는 뭐예요? 폴리스였어요. 맞아요? 폴리스라는 거는 각국의 50개 이상의 폴리스들이 뭉쳐서 살고 있었지만, 유대관계는 있었지만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죠. 폴리스 중심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문화가 섞이면서 헬레니즘 문화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 세계 시민주의, 바로 세계 시민주의에 입각한 문화가 됐다. 이런 성격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헬레니즘 문화는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문화가 섞인 거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무슨 뜻이다? 그리스를 담는다. 그리스를 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세계 시민주의라고 해서 모든 세계 시민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가로 열고 플러스 어떤 거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있어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죠. 개인의 행복이에요.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의 행복까지도 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철학에서는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파와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아파가 등장하였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뭐 배우신 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무엇을 했는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을 지금 위쪽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의 업적. 알렉산드로의 업적이 무슨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전에 이집트 먹고, 어디 먹었어요? 페르시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먹었습니까? 네, 인도 서북부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동쪽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멸망된 거.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레니즘 문화 아니었습니까?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인 것이다. 그럼 헬레니즘 문화의 성격은 뭐냐면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이 있고, 또 뭐다? 공동체의 어떤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까지도 생각을 하는, 개인 행복까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흐름에 따라 철학에서는 욕망을 억제하래요. 자, 욕망이라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쵸? 많은 걸 갖고 싶어. 욕심이죠. 욕심. 그 다음 부자가 되고 싶고 욕심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많은 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욕심 이런 거예요. 욕망을 뭐 해라? 억제하라 이런 얘기죠. 욕망을 억제해라. 그리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해라. 자, 이성적인 삶이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성적인 삶의 반대말이 본능적인 삶입니다. 본능적인 삶이라는 건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거죠. 이런 본능적인 삶보다는 뭐예요?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지 봐서 내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은 억제하고. 그래서 욕망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스토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토아파와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아파. 자,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스토아파가 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하는 어떤 아파가 출현했다고 했더요?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즐거움이다. 이런 학파가 등장하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어떤 거다?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욕망을 억제해.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무슨 학파? 스토아파. 그 다음에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아니고요.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아파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미술 분야에서는 영향을 끼친 사실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다.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자, 여기서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뭐냐면 여기 좀 보실래요? 이게 라오쿤상이거든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라오쿤 군상이라는 건 이 사람의 근육 보이세요? 자, 이렇게 근육 왕자 보이시죠? 네, 보여요. 여기 오죽하면 생식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남자들 지금 다 완벽하게 막 생동감 넘치고 막 으악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뭐합니까? 네. 이게 뭐냐면 라오쿤 군상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뭡니까? 미술 분야의 어떤 사실적으로 표현됐던 미술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헬레니즘 작품이에요. 헬레니즘 문화 작품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작품이라는 건 바로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네, 굉장히 사실적. 생동감, 사실적. 다 지금 시옷자가 들어가죠? 생동감, 사실적. 그쵸?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했다는 거.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그게 바로 라오쿤 군상입니다.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 거고요.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조각상이 라오쿤 군상이고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인간의 어떤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라오쿤 군상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라오쿤 군상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뭐 알렉산드로스의 도서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젊죠,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리아 옛날에 책인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테네는 무슨 시기에 민의 중심이 직접 민주정치를 꼽혔다? 자,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평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시기. 두 번째가 페리클레스 아니에요? 클레이스테네스. 세 번째 시기가 페리클레스, 그쵸? 그러면 민의 중심의 직접 민주정치는 어떤 거다? 바로 어디예요? 클레이스테네스의 페리클레스죠. 페리클레스 때 시기에 민의 중심의 직접 민주정치를 꼽혔고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종으로 무슨 문화가 발달했다? 헬레니즘 문화. 네, 헬레니즘 문화는 뭐예요?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인 것이다. 그쵸?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문화, 라오쿤 군상에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분 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내용 정리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또 한번 말하기 테스트를 또 쓰기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